6장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손 모양의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손 모양을 지금 분류하는 거였죠. 총 6가지 이제 손 모양이 있는 손가락을 몇 개 폈느냐에 따라서 6가지를 분류하고 그걸 학습을 시켜서 특정한 테스트 이미지들이 주어지면 그 이미지를 대상으로 뭐 주목을 쥐고 있는 건지 손가락 하나 편 건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기계가 추론을 해주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처음에는 4명을 가지고 4명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성능이 좀 떨어졌죠. 퍼포먼스가.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높인 한 가지 방법이 인원수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특히 이제 근다고 해서 많이 확보했다는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표본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석구석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집단의 분포를 유사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한쪽으로만 그렇게 편류되어 있는 바이어스 되어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리 데이터가 많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머신의 일반화 성능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 즉 일반화를 훈련 데이터에 이렇게 오버피팅 되지 않고 일반화 시켜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로버스트한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 16명의 데이터를 지금 각 16명의 대상으로 손가락을 모양을 6가지 패턴에 대해서 각각 100장씩 찍어 놓은 걸 사용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12명분의 이미지를 학습을 사용하고 나머지 4명 분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지, 뭐 accuracy, 또 기타 다른 이제 메트릭들, 리콜이나 프리시전, F1 값 같은 것들 저번 시간에 이제 계산해 봤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저번 시간에 이제 실험 이후에 바로 돌려보지는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없는데, 어쨌든 그때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보면 대체로 레이블 2, 손가락 2개를 V자 형태로 펼친 걸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고찰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뭐 몇 프로 맞췄다 이런 것에만 이제 멈추면 그 이제 분석 결과서로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해봐야 어떤 이유로 이게 이제 성능이 특정한 부분에서 잘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전체적인 것보다는 특정한 패턴에 대해서, 이미지 형태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튼 그런 학습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아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성능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 막 기계 학습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에다가 심플한 그 기계학습 방법 모델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고, 모델을 선택해야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모델을 적절한 또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지기도 또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혹시 이제 더 이상 학습 데이터를 뭐 늘릴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추측에 살펴볼 부분은 학습 데이터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보면 이제 뭐 선명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헷갈리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 폈는지 두 개 폈는지 세 개 폈는지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헷갈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레이블을 잘못 붙였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편 거였는데 두 개 폈다는 레이블을 3 이런 식으로 잘못 부여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건 이제 학습을 시키는 기계한테 이제 일종의 교란 요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계도 이제 헷갈리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각 사람 16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혹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사진을 찍는데 손가락 두 개 펴라 그랬는데 하나만 펴가지고 찍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건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샘플링에 대한 표본 대상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제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것은 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16개 지금 데이터 샘플 있죠. 16사람의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이 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좀 문제가 있네. 이건 약간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용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월드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건데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을 하는 건데 T자 홀드 아웃 이렇게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일정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일정 부분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두고 나머지 전체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첫 번째 요거의 경우에 요 정답률이 나온 것은 M1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두고 나머지 15사람의 데이터를 훈련 집합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16명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해보는 거죠. 다음에는 요것만 두 번째 사람 것을 테스트 데이터,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16번째 사람의 데이터만 테스트 데이터라고 나머지 15사람 것을 훈련 데이터로 써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16번째 사람 걸로 테스트 해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원폴드는 아니고 사실 약간 홀드아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데 어찌 보면 16폴드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 그렇죠. 16폴드라고 하는 게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튼 16조각을 내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K-폴드 앞에서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전체 데이터를 K 조각으로 내 가지고 K 조각으로 내서 한 조각씩을 테스트 데이터로 나머지를 훈련 데이터로 그 다음에 요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나머지를 훈련 데이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16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맞겠네. 다만 데이터가 이제 무작위로 그 스플릿 되는 게 아니고 쪼개놓은 게 아니고 사람별로 이제 쪼개놓으니까 약간 원래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약간 이제 의미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아니고 이렇게 써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본 거죠.
봤더니 네 번째 사람의 이미지는 정답률이 아주 떨어지잖아요. 액큐리시가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좀 높은데, 물론 이것도 M10도 좋지는 않네. 그렇지만 나머지는 대개 이제 50% 이상인데, 특별히 네 번째 사람의 것이 35%밖에 맞히지 못하잖아요. 36%. 그래서 봤을 때 혹시 네 번째 사람의 이미지 데이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혼동행렬을 한번 본 거예요. 총 100개에 해당하는 네 번째 사 M04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본 거죠. 그랬더니 특별히 뭐 이건지 각 실제 레이블 0번 총 6개의 데이터 이미지 셋이 있죠. 손가락이 다 펴지 않은 거, 주먹진 거, 하나 핀 거, 두개 핀 거, 셋, 넷, 5개 핀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각의 100장씩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각선으로 있는 게 이제 맞힌 거죠, 정확하게 예측이. 그래서 보면 주먹진 것은 74개를 맞췄으니까 74%를 맞춘 거죠. 100장 중에서 74개. 나머지는 뭐 1로 25개를 예측하고 4로 예측한 경우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긴 했죠.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편 것은 약 36개. 물론 이것도 많이 틀렸죠. 다 0으로 이렇게 판별해버린 거. 특히나 E자, 손가락 2개,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애는 100개 중에서 실제로 맞춘 것은 10개밖에 못 맞춘 거예요. 10개밖에. 나머지는 다 다른 엉뚱한 걸로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의 데이터셋 중에서 특히 라벨 2를 갖다 붙인 이미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따요.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을 폈는데 붙여가지고 살짝 기울여서 찍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두 개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좀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은 그 M04에서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특히 손가락 2개짜리 데이터 아마 이런 게 있나봐요.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남은 게 이제 M04C 요 폴더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은 이제 이런 걸 클리닝이라 해요. 클리닝. 청소를 했다는 거죠. 이미지 문제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 데이터셋은 좀 줄어들지만 문제 있는 데이터들을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스파이더를 실행시키고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되는데 데이터만 이제 바꿔 쓰면 돼요. 이게 이제 파일에 들어있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싹 읽어드려 가지고 그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라벨을 붙인 거죠. 라벨을 붙이고 그 디렉토리 이름으로부터 라벨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1차원으로 쭉 폈죠.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RGB 세 채널에 각각 되어 있던 것을 1차원으로 이렇게 쭉 피고 그 놈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 언더바 베이스.번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제 리턴해 주도록 로드 핸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각 이미지로부터 RGB 값을 읽어서 그 놈을 1차원으로 쭉 펴가지고 4800개인가 이제 되죠. 그 놈을 이제 리턴해 주는 거죠. 학습은 이제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트레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보면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귀찮아서 내가 여기다 저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실행했잖아요. 퍼센트 런 하게 되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한 파이썬 콘솔에서 특정한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요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이제 커런트 디렉토리가 에너지 빅데이터인데 요 트라이얼 핸드 사인 svm.py가 있는 것은 빅데이터 아래에 06이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디렉토리 변경을 해서 여기 소스 파일과 아이파이썬의 워킹 디렉토리가 동일해야 이게 실행이 되겠죠. 아니면 디렉토리를 변경해 주거나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 방법이 이랬어요. 그래서 요 파이썬 파일을 요놈을 실행시키는데 여기 아규멘트를 주는 게 4라고 하는 것은 앞에 4개의 디렉토리 여기 보면 1, 5, 6, 7 네 사람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12개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오늘 수업 내용을 내가 여기 좀 써놔서 했는데 코멘트 처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있는 리니어 SVC라고 하는 선형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의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프리딕션하고 비트가 받았네. 이렇게 해야 훈련 집합을 가지고 그 훈련 집합에 있는 라벨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야. 훈련을 시키는 거죠. 비트가 그렇게 되면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된 거고 그놈을 이용해서 테스트 패스에 있는 요 앞에 4개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읽어와 가지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프리딕션 하는 거죠. classify.predic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accuracy 스코어를 계산하고 레포트를 이제 보고하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각 디렉토리마다 하는 거예요. 디렉토리마다. 그 디렉토리는 각 사람마다 여기 1번, 5번, 6번, 7번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6장인데 데이터에 보면 M4에 이사람 두 번째 이미지를 봅시다. 100장이 있는데 아까 봤던 이런 식의 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은 이미지들은 두 개라고 좀 우리가 보기에 물론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개인지는 우리 사람 눈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기계가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둔 게 이제 C라고 붙어 있네요. 요거죠. 여기 보면 이제 원래 100장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뭐 많이 없어졌죠. 65장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00장에서. 그래서 아까 좀 이상한 이미지들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이제 클리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은 뭐 그 학습이나 다
똑같고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부분이 요게 데이터가 M04가 아니라 M04C였어요. 그 디렉토리가 넣어져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데이터의 중에서 요거 하나는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실행을 시켜보죠. 데이터 수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돌려놓고 보죠. 어쨌든 결과는 뭐 여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클리닝 이전에 했었던 그걸 보면 1, 5, 6, 7번 사람들의 클리닝 전에 에큐리시가 뭐 72%, 63%, 61%, 62% 이렇게 됐었는데 뭐 7번은 뭐 똑같은데 나머지들은 다 이제 클리닝 이후에 4번 사람의 문제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제거하고 났더니 전체적으로 정답률, 에큐리시가 향상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정제 작업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기계학습을 할 때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 정제하고 중요한 피처를 특징을 추출해내는 게 80%예요. 실제 기계학습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는 일은 전체 시간의 20%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그만큼 데이터 정제 작업에다가 시간 소모가 많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내서 제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뭐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특징량 도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피처를 바꿔본 거예요. 지금 이제 데이터 수를 늘려도 받고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약간 교란을 주는 잘못된 이미지들을 이제 제거도 했잖아요.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RGB 이 파일에 있는 픽셀 값을 3개 채널로 RGB, 그린, 레드, 그린, 블루 3채널로 되어 있는 값들을 그대로 쭉 1차원으로 펼쳐가지고 그냥 픽셀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다른 피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 처리 이런 것들을 해봤다 그러면 이제 뭐 알 수 있을 텐데, 혹시 뭐 그 포토샵 이런 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영상 처리하는 기술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그라고 해가지고, 뭐 오리엔티드, 뭐 히스토그램 오브 오리엔티드 그레디언스라고 해서 요거는 줄여서 HOG 호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뽑아내는 알고리즘인데,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치면 주로 이렇게 에지 디텍션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그림에 있으면 그곳에 엣지 있잖아요. 갓에 엣지들의 방향성들, 여기 가로, 뭐 세로, 뭐 이렇게 9가지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주는데, 이렇게 9가지 방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블락 단위로 뭐 5바이 이제 정해주기 나름인데, 뭐 10바이 10 이런 식으로 픽셀들을 블락을 줘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의 평균적인 그 색깔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게 HOG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영상 처리했을 때 이걸 이용해가지고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앞전에는 요 각각의 픽셀이 갖는 픽셀 값이 RGB 값을 쭉 일렬로 펴갖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의 오리엔티드 그라디언스라고 하는 값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3600 차원이 나오는데, 아까 이건 4800 차원이었잖아요. 픽셀 값이 4800이 40바이 40에다가 RGB 세 가지 채널이 되니까 40 곱하기 3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올라붙이는 히스토그램 값을 구하면 이게 3600 차원이 되나봐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특징으로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징량 도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연구 주제야 사실은. 이미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계학습 인공지능 방법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구별하는데 좋은 특징을 사용할 건가 라고 하는 게 연구 주제인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호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피처들이 같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도 있고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고 연구 분야고 그런 뭐 특징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야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이용한 뭐 회귀 문제를 푼다거나 분류 문제를 푼다거나 클러스터링 한다거나 했을 때 결국은 대상이 되는 객체를 레프레젠테이션 해야 될게 대표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알아먹도록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하는 방법에 관한 거에 이제 그걸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대표하는 방법이 특징이야. 이렇게 픽셀 값을 그냥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구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특징들이 어떤 특징을 사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핵이든 분류든 클러스터링이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특징을 찾아내는 게 특징공학의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 훌륭한 이렇게 특징을 찾아내면은 분류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즘 AI 이용해가지고 그 대회도 있잖아요. 악성 코드 분석. 그래서 코드가 있을 때 악성과 정상 코드 분류하려고 그럴 때 이 코드에 뭐 어떤 걸 봐야 되냐, 어떤 걸 이용해서 기계에다 학습을 시키고 이 코드를 대표하는 특징들, 피처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여기서는 아무튼 한 방법으로 호구라고 하는 게 잘 알려진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과연 개선이 되는지. 그래서 요건 이제 구글의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전에다 붙인 건데 요 이미지로부터 호구를 계산해서 그걸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손가락 이미지도 각각의 그림들을 호구 이미지로 변경해 가지고 출력해 보면 이런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어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돌고 있네. 이게 이제 보면은 컨버전스 워닝이 나오는데 큰 건 아니고 이제 그 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렴이 안 될 때는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뭐 학습에 반복 수가 적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오류가 난 건 아니고 제가 알아서 이제 학습 수를 이렇게 반복 수를 늘어가면서 수렴될 때까지 이제 찾아가는 거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뭐 아무튼 결과는 더 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다리고 해보고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수업을 계속 하죠. 왜 안 멈추니? 꺼버릴까? 다시 시작하지. 미리 따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호구 이미지를 만드는 걸 책에 있죠. 책에 있어. 똑같은데 차이 부분은 이 부분이 아까 앞에는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싹 읽어왔었는데 인티저형 타입으로 이번에는 호구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을 담아놓을 공간이라 그게 3600 차원이야. 그래서 그 파일 개수만큼에 대해서 각 이미지 하나하나가 3600 차원의 플로트 형태로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라벨은 똑같고
0부터 5까지 갖는 값을 정수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드린 다음에 각 파일별로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이건 이제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이미지를 읽어드릴 때 별다른 옵션이 없고 파일 패스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레이스케일로 해야 돼요. 그레이스케일. 그래서 RGB 세 채널이 아니라 그걸 흑백으로만, 사실 정확하면 그렇죠? 흑백 사진 형태로 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고 흑백으로 사진을 넣은 다음에 이게 사이키트 이미지에 그 픽처라고 하는 곳에요. 모듈에 호구라고 하는 게 호구라고 하는, 요걸 사용하면 돼요. 요걸 사용하면 돼. SK 이미지라고 하는 게 IO를 통해서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위에 SK 이미지 픽처라고 하는 모듈들에가 이런 호구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하르니 이런 것들은 이미지 그 처리에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피처 피처로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중에서 이제 호구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헤이시안 매트릭스 아이겐밸류를 쓴다거나 아니라 다른 피처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런 다른 특징들을 사용해 가지고 해볼 수도 있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호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고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은 9개, 그 다음에 픽셀 스폰, 셀 하나에다가 픽셀의 개수를 5x5짜리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호구를 계산할 때 요거 보면 여기 한 사이즈가 5x5든 이렇게, 여기는 픽셀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픽셀 5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을 계산해 놓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필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영상 처리에 관련돼서 호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번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또 우리가 몰라도 돼. 그쪽 분야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호구의 알고리즘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 호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으로 3600 차원을 그냥 얻는 건데, 여기에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 가지고 그걸 true로 해놓게 되면 이 히스토그램 값하고 이미지 2개를 리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는 이제 출력해 주면은 아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호구 값을 갖다가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 마련해놨다. 여기 각 이미지 하나마다 3600 차원의 플로트 값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라벨을 이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언더바 베이스 점 번치, 이것에 데이터를 호구수로 하면 되죠. 호구수 한다고. 이미지 요거 있었던 것은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이미지 없이. 중요한 건 데이터하고 타겟만 있으면 되죠. 타겟 라벨. 그렇게 이렇게 하고, 요건 호출 대신에 호출하면 되겠죠. 호출 대신에. 그래서 데이터를 할 때 여기다가 호구 데이터를 하면 되고, 테스트인 경우도 호구 데이터 형태로,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특징을 사용하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저장을 하고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cd하고 해서 요거하고 요거 워킹 디렉토리를 갖게 한 다음에 이걸 실행시켜 주도록 하죠. 이렇게 4개의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를 할 거고 나머지 12개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보도록 하죠. 어쨌든 학습 결과를 보면 아직 우리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냥 로 데이터에 그 RGB 값을 그대로 쭉 펴가지고 사용한 경우보다 호구라고 한 특징량을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정확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연율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네. 요 6번째 사람의 2번째 패턴에 대해서는 지연율이니까 리콜이죠. 리콜 지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했네. 어쨌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애큐리시는 올려졌죠. 그렇지만 리콜은 어떤 건 좋아지고 어떤 건 나빠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 나왔나? 결과 나왔네요. 보면 4개 봤을 때 애큐리시가 0.825.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미지로 RGB 값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뭐 70, 첫 번째는 70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낮았었는데 60 기껏해 60 몇 프로 정도가 넘고 가장 높은 게 70% 정도 넘는 거였는데 보면은 82%, 88%, 89%, 90% 넘고 이게 가장 낮네. 72% 정도로 훨씬 높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방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동일한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특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애큐리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양을 늘려오는 방법, 학습 데이터로부터 좀 교란을 주는 그런 나쁜 데이터들을 좀 클리닝해서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특징을 좀 더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에다 직접 손을 댄 거죠. 데이터를 대상으로 뭔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조치를 취한 건데, 다음으로는 이제 기계학습 자체에 이제 뭔가 값을 조절해 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우선 먼저는 모델 선정을 잘 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계학습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본 것 중에 지금 우리는 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루고 있는데, 뭐 디시전 트리도 있었고,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에서 이제 보팅하는 앙상블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기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기계학습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는 모델을 일단 잘 선택해야 돼요. 거기 특징이 잘 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선택이 됐으면 되게 이제 머신러닝 이게 모델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인풋 레이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4800이나 3600 그 차원의 아까 그림으로부터 인풋을 넣는 피처가 있죠. 그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층으로 쌓아가는 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때 요 계층을 몇 개 쌓을 건지,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의 사이에 몇 개를 둘 건지, 또 중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노드들은 몇 개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이 모델을
디자인할 때 어떤 결정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 값들이 이제 특별히 파라미터 중에서도 모델의 모양이나 모델을 행동을 규정하는 그런 설정 값들이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 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소프트 벡터 머신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적습니다. 특히 리니어 SVC의 경우는 여기 몇 개, 4개가 있잖아요. 물론 다 디폴트 값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SVC하고 그냥 가로만 치게 되면 C 값은 1로 되어 있고 로스는 스퀘어드 힌지 값으로 페널티는 12로 클래스 웨이트는 밸런스드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기본 값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C를 10으로 준다든지 로스를 스퀘어드 힌지가 아니라 힌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소프트 벡터 머신이 행동하는 게 이제 달라지죠. 사실은 이게 이제 막노동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향은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C값을 크게 하면 과적합하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잘 맞추지만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추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디폴트 값은 1로 해놓는데 응달지 로스 펑션을 힌지를 할지 스퀘어드 힌지를 할지 아무튼 여러가지 클래스 웨이트도 1번부터 아까 0번부터 5번까지 쓰나요? 그 중에 특정한 애는 좀 더 무게 가중치를 더 줘라 할지 기본으로는 다 똑같이 취급해라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사실은 좀 해봐야 돼. 그 부분이 상당한 기계학습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델이 선택이 됐으면 그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일이 수정해 가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가압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트의 영역인 거죠. 아트의 영역.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모델을 정말로 많이 사용해보는 현장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대충 문제를 보고 이런 경우는 이런 식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 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험상에 나오는 이제 그런 아트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요즘 오늘날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또 분야가 이런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옵티멀한 것을 얻어줄 건가? 사람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선 자동으로 최적인가? 그걸 최적 파라미터라고 하죠. 가장 퍼포먼스를 좋게 하도록 기본 값들인 C를 이 기본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로스도 어떤 걸로 페널티도 어떤 걸로 그래서 웨이트 어떤 걸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무시들이 많이 넣을 수 있겠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그 중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아무튼 우리 책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조합을 생성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합을 일일이 이제 다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앞에서 앞에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2개는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을 쓰고 C하고 로스 값만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C의 범위를 1.0도 있지만 10.0 또는 100 이런 식으로 3개만 보자 이 말이에요. 3개 값만. 그 다음에 로스는 책에 나온 대로 하면 2개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은 힌지하고 스퀘어드 힌지 2개에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1.0하고 요놈하고 1.0하고 요놈하고 그 다음에 10하고 요놈하고 10하고 요놈하고 100하고 요놈하고 100하고 요놈하고 총 3 곱하기 6개의 가능한 조합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예 적용 가능한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세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아서 각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예를 들면 1.0과 뭐 스퀘어드 인지였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사용하는 그 머신러닝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사이키트런에가 이렇게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요 모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돼요. 책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좀 오래된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경되어 있어요. 책에는 그걸로 되어 있지. 그리드 서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책대로 책이 좀 오래돼서 그 부분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SK런의 모델 셀렉션의 그리드 서치 CV라고 이걸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이 부분은 손댈 게 없고 클래시업 파일만 바꿔주면 됩니다. 코멘트 처리하고 임포트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SK런 모델 셀렉션에 있는 그리드 서치를 from SK런 scikit-learn model selection 해가지고 import grid search CV 이렇게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심플해. 먼저 코드가 아니니까 먼저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아까 방금 제가 보여줬죠. C 원하는 거 하이퍼 파라미터로 리니어 스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에 사용될 수 있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디폴트 값을 쓸 거고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것은 C와 로스인 거예요. 물론 책은 지금 1, 10, 100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2개 전 0.1과 0.01로 해놨어요. 뭐 아무렇게나 일단 뭐 자기가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하고 로스도 이렇게 2가지, 저는 총 4가지를 해보겠죠. 그때 이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요것은 딕셔너리 형태로 줘야 돼. 딕셔너리로 하고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이름을 키 값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가질 수 있는 범위 값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주게 되면 4가지 방법을 파라미터 셋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해주죠.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하는 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 임포트했던 그리드 서치 CV 하고 에스티메이터를 지정해주면 돼요. SV는 리니어 소프트 벡터 머신 요거였잖아. 앞에 요거는 요걸 사용하겠다라고 사용하겠다. 그리고 방금 했던 파라미터 그리드 뭐 이렇게 옵션으로 주면 이때 클래시파이어는 소프트 벡터 머신 요 놈을 가지고 요놈의 4개의 조합을 통해서 똑같이 클래시파이 피트를 쓰게 되면 요 훈련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의 라벨을 이용해서 이 4가지 조합에 대해서 각각을 다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피트를 훈련 과정을 거치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찾을 수가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언더바 이렇게 되죠. 이놈이 이제 가장 4가지 조합 중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중에서 가장 예를 들면 0.1과 힌지였다 그러면 이제 그 놈을 클래시파이어에 실제 이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프리딕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 클래시파이어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리니어 소프트 벡터 머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사용했던 클래시파이어에 사용했던 뉴럴 네트워크랄지 앙상블 모델이랄지 등등 여기 에스티메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뭐 똑같이 이 부분은 이제 그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어떤 건지 출력해 보려고 하는 거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절트를 쭉 테스트 결과 분석용으로 CV 리절트스라고 책에도 이제 좀 옛날 게 써져 있는데 요거를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걸 출력하게 되면
그 학습 과정에 있어요. 4가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둥, 뭐 EQC가 어쨌다는 막 이런 데이터 그 분석 결과들이 쭉 있으니까 살펴보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으면 변경 부분만 변경하면 되니까 저장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왜냐면 4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야 되잖아, 훈련 데이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줄여가지고 앞에 2개만 쓰고 테스트 이런 테스트 대표는 앞에 2개만 쓰고 이게 안되는구나. 그냥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앞에 2개 테스트 데이터, 뒤에 4개 훈련 데이터로 해가지고 훈련 한번 시켜보죠. 어쨌든 뭐 이건 시간이 이게 이제 파라미터 그리드를 어떤 조합의 수로 만들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여기는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만 이용하고 각각에 2개씩만 하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4가지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요놈 2가지니까 2고 요놈 2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2니까 이게 4가 되지만,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개 하고 또 그놈이 개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곱해줘야 되잖아. n 곱하기 뭐 m 곱하기 뭐 f 곱하기 뭐 p 4가지를 다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가 엄청나지죠. 그게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는 C를 0.1로 한 경우네. 그리고 힌지 스퀘어드 힌지는 뭐 나왔지? 상관이 없어서 그러나? 힌지든 스퀘어드 힌지든 2가지 경우가 퍼포먼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13%, 15%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물론 이거 전체를 해본 게 아니고 좀 4개만 훈련집합을 쓰고 2개만 테스트 데이터를 쓴 거라 그렇죠. 어쨌든 70% 이상씩 나온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책에서는 이제 전체를 다 해본 결과를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리드 서치를 하지 않았을 때하고 그리드 서치를 사용해서 최적 에스티메이트를 찾은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은 다음에 한 게 보다 퍼포먼스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이쪽이 높죠. 마찬가지로 리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은 값을 그리드 서치를 사용한 경우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끝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이런 획이나 분류 문제, 또 클러스터링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되고, 특히 대표성이 있는 모집단을 잘 샘플링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 작업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제거해 놓고 또 없는 데이터들도 제거하고, 뭐 아무튼 그런 클리닝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피처 추출이죠. 어떤 특징을 사용할 것인가. 아까처럼 그냥 로 데이터에 있는 픽셀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호구랄지 이런 별도의 특징을 유용한 특징을 다른 방법,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고 그걸 사용할 건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이건 지금 그림 이미지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데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정제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문제에 적절한 모델을, 그런 것들은 공부가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델이 또 선정됐으면 또 그 모델에서 적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하는 게 그리드 서치 CV가 되거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하는 사람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일률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같은 모델에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퍼포먼스가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 해서 수업 내용은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7장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기후 데이터하고 전력 양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온이 어떻게 추워질 때 전력량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는 리그레션 회계 문제인 거죠. 그걸 좀 숙제로 내줘볼까. 여러분 중간고사도 안 받고, 기말고사는 11월 27일 날이 제가 보기로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서 뭐 평가는 12월 달 하게 되니까 제가 적절하게 7장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숙제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도 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앞에 것들을 총 복습해 가지고 새로운 문제 한번 적용해 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 수업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7장까지예요. 7장까지여서 거의 다 끝났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